안녕하세요. 4월 4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황 정리라기보다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이번 주에 이제 또 바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시장 상황 정리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급 정도만 보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5천억 이상 들어왔고, 기관도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좋은 신호죠. 그래서 제가 환율 흐름을 수요일날 보여드렸었는데, 수요일날 장 끝나고서 환율이 유의미하게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 장에서는 외국인들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외국인 자금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규모가 크지는 않죠. 그리고 장중에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제 들어왔다가 막판에 좀 던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간대별로 보시면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제 끝까지 계속 쭉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장중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를.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2,500억 가량 순매수까지 들어왔었는데, 아쉽게도 이때 좀 빠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었죠. 그래도 이제 장 끝날 때 4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장 끝나고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좀 많이 던졌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찍히는 숫자 자체는 순매도로 찍혔지만 요거 자체가 뭐 기간별로 한번 볼게요. 선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확실히 더 많죠. 그리고 파란색도 규모가 좀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상방 쪽에 염두를 좀 두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지켜보겠지만 옵션 포지션에서도 이게 되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하고 있질 않아요. 뭐 항상 얘네들이 뭐 힌트를 이렇게 대놓고 주진 않지만 이번에는 좀 애매하다, 저도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비중 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난해한 포지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만의 자체적인 결론은 말씀드릴 거예요. 같이 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수요일날 그 환율 보고서 말씀드린 이후에 1조 정도 들어왔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지수가 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지금 다 코인 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유동성 체크하는 그 지표로서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코인 쪽은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죽하면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 한 개 거래소에 그 거래 대금이 코스피 그 전체 거래 대금을 뛰어넘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놀다가 계속 주식시장 하락만 나오고 막 연기금은 맨날 이렇게 팔아 제끼고만 있고 증시는 상승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코인 쪽에서는 하루에 막 50%씩 상승이 나오고 막 이런 잡코인들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우리 개미들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먼저 보시죠. 뭐 한국 7,500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최고 7,500만원, 미국이 6,700만원. 제가 그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 열풍 한창 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최고가가 2천만원 좀 넘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한 400만원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 보면은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때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각 거래소마다 거래되는 대금이 달라요. 이건 주식시장이랑 조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하나당 6,700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 쪽 거래소에서는 7,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큼 이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요 프리미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제 과열되게 달려들다 보니까 이만큼 프리미엄이 더 얹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미쳐서 지금 달려들고 있다. 물론 이제 그 2017년도에 리플 같은 거는 심하면 제 기억에 막 김치 프리미엄이 막 40% 50%씩 꼈던 것도 같아요. 제 기억에 좀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벌써 한 4년 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한 10% 이상 낀 거죠. 800만 원이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자기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전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투자를 안 할 뿐이지. 하지만 이제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투기의 민족이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선물 시장이 전 세계 2위 규모래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 1위 규모고,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기축통화도 아니고 전 세계 그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2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미친 듯이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생상품,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2017년도에 그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끼면서, 예를 들어서 리플이라는 그 알트코인이 있는데, 걔가 이제 미국에서는 2,000원에 거래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4,000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빠질 때는 엄청난 속도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또 우리나라는 존버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버틴 그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자금들이 그 지수를 더 많이 빠질 걸 예상하라고 하방으로 베팅을 더 크게 해놨는데, 우리 존버의 민족들이, 개미들이 절대 안 팔고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너무 잘 버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동학 개미 운동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미들 그 존버의 힘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다, 이런 그 뒷 얘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 이번에 다시 이렇게 확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열기는 조금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펀더멘탈 분석을 한다거나, 저는 이거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한 이유가 펀더멘탈 분석을 전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서 제가 모르는 분야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뭐 투기꾼들이다, 뭐 이 사람들은 뭐 돈을 잃을 거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개인들은 다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고, 기관들도 뭐 비트코인 쪽에 돈이 들어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움직여요. 그래서 크게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게 아니면은 코스피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시 주변 자금도 보시면은 예탁금이 좀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요 예탁금이 줄고 있다는 거는, 이건 개인들이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돈 빼놓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금이 이제 그 비트코인 쪽으로 가 있으니까, 사고 싶은 그 주식이 있다면 신용으로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건전한 상황은 아니다. 조금 악화되고는 있다. 근데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 자체는 썩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벌써 선물 옵션 만기일이, 선물은 아니죠.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아우, 진짜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갔고 4월달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금요일날 종가가 423.6으로 끝났거든요. 그게 한 요 정도 돼요. 423 정도로 뜬다. 요 정도.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요 파란색 진한 선, 요게 옵션 그래프거든요. 일단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수익을 내려면 지수를 확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지수를 도달을 시켜 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요 포지션을 청산해서 이걸 이렇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포지션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를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요 구렁텅이가 지금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게 폭이 좀 제법 있죠. 그래서 요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위아래로 털어먹으면서 옵션 만기를 맞이를 할지, 그게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요걸로 또 한번 보시면 423.6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사이 정도. 여기에 좀 더 가까우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진짜 뭐 애매하죠. 그리고서 좀 올리면 요 그 큰 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걸 뚫고 나면은 달달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셔도 외국인들이 요 큰 구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3천을 깨고 내려간다면 수익을 좀 크게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3천을 깨고 내려가긴 쉽지 않다는 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한번 보시죠. 개인들이 3천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를 3천 근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깨고 내려왔죠. 5번, 6번을 반등을 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개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걸 외국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죠. 기껏 자기가 이제 손실 보면서까지 다 밑으로 팔아놨는데 그 밑에서 개미들이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 원래 개미들이 파는 물량을 밑에서 외국인들이 받아먹는 게 걔네들이 쓰는 수법인데, 지들이 열심히 팔아서 지수 내려놨더니 개미들이 밑에서 물량 받아먹으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가지고 있는 지 꽤 오래됐어요. 예, 얘네들이 요 포지션을 진짜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풀베팅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위아래로 적당히 좀 흔들면서 간을 좀 보면서 적당히 포지션 청산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수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의견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수요일날 우리 그 선거 있죠. 보궐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FOMC 그 회의록 공개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면은 현재 컨센이 한 9조 전후일 거다. 그러니까 8조에서 9조 사이일 거다. 이런 전망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9조 전후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삼성증권 여기서 이제 10조 넘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다고 이제 제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번 기사 보여드렸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10조를 넘어가는 컨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컨센이 아니라 10조를 넘어간다는 그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동력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위로 크게 올릴 만한 그런 동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라고 하지만 그냥 아까 그것처럼 그냥 위아래로 적당히 털어먹으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분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8조에서 9조 정도 사이일 거다. 근데 9조 한 초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컨센보다 나쁘지 않다, 최근 흐름 괜찮네 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일 거고, 10조를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조 제시한 거는 현대차증권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9조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그 FN 가이드 여기에서도 9조 밑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너무 이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원활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파운드리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인가? 뭐 약간 그 회사가 가장 큰 그건데, 걔네들이 이제 그 미세 공정, 좀 진짜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안 돼요. 결국에는 TSMC랑 그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 둘이 굉장히 핵심 회사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4일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해결 방안 논의한다는 얘기는 불러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글로벌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업체 삼성전자 불러서 니네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 지금 주문한다면 니네 공급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니들 공급량 더 늘리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투자를 더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장비 쪽입니다. 두 번째가 소재죠. 그러니까 장비 먼저 수혜를 받고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장비 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보시면은 그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자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비주 뭐가 있습니까? 원희가 EPS, 뭐 YIK, PSK, 뭐 이런 애들. 걔네들 이미 뭐 출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거는 꼭 들고 계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걔네들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하나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뭐 장비 쪽에는 테스 뭐 이런 회사도 있을 거고, 테스 이런 애들은 제 구독 초기 때부터 이제 댓글 달아주시던 회원분도 테스 장기 투자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테스는 흐름이 최근에 반도체 꺾일 때도 그렇게 많이 꺾이지도 않았고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장비 쪽은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장비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소재 쪽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FST를 이제 제가 반도체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FST를 비중을 크게 늘리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싶어서 그냥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FST는 이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FST는 EUV 펠리클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SNS 텍이 금요일인가 갑자기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저도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져서 좀 반등도 세게 나온 걸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요런 건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는 맞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FST는 EUV 펠리클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뭐 삼성전자 수혜주라고 해서 반등이 세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뭐 EUV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이렇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뭐 펠리클 개발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 FST 쪽은 반응이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종목 투자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지금 일단은 반도체가 뭐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 저는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그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외주 후공정 쪽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LB세미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LB세미콘 쪽으로 지금 비중을 몰아서 넣고 있어요. 다시 LB세미콘이 좀 최근에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낸드나 뭐 이런 그 메모리 쪽이 안 좋다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메모리 쪽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목이 많으면 제가 트래킹하기 힘들어가지고 종목 수를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일단은 그래서 반도체 수혜 관련해서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저는 LB세미콘 쪽으로 집중을 최근에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원래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비중이 좀 더 컸는데 LB세미콘이 최근에 하락이 좀 나오고 하나마이크론이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를 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해서 빠지는 종목을 사고 오른 종목은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게 잘 안 되죠. 오르는 종목은 계속 갈 것 같고 빠지는 종목은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눈물에 손절을 하고 오르는 종목 불타기를 했더니 빠진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오고 불타기 했던 종목이 이제 하락이 나와가지고 평단이 다시 똔똔이 돼버리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양봉에 팔고 음봉에 매수한다, 이런 습관만 좀 잘 지키셔도 기본은 그 한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 OSAT 쪽에 비중을 좀 크게 싣고 있다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LB세미콘하고 하나마이크론,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LB세미콘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메모리 쪽도 굉장히 좋다.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탑픽은 동진세미킴입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 반등 세게 나왔죠. 3만원 깨지고 내려갔다가 35,000원까지인가 갔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동진세미캠 아직도 쌉니다. 거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고 뭐 좋은 요소 나올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근데 제가 투자했다고 맹목적으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부를 따로 별도로 하시길 꼭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ITC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죠.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알고 계셨던 거, 그거는 LG의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SK가 이제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LG가 이제 입찰 단가 같은 거를 얼마에 써낼지, 폭스바겐에다 입찰을 할 때 LG가 단가를 얼마로 써낼지 뭐 이런 기밀들 있잖아요. 그거를 SK가 이제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LG 단가보다 더 낮게 써내서 입찰을 따낸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좀 구린 게 막 나오고, 막 뭐라 그래야 돼요? 기밀 은폐? 뭐 이런 거, 증거 인멸? 뭐 이런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SK가 얘네 SK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밀 침해한 거 맞다, 기밀 빼돌려서 부당 이득 본 거 맞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소송이 되게 많아요. LG가 이제 SK한테 쟤네 우리 기술 베꼈다라고 소송 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SK가 LG한테 쟤네 특허 우리 거 베꼈다, 문제 있다라고 소송 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소송 중에 LG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막 관련해서 LG가 이제 SK가 우리 기술 베껴간 거다라고 주장한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허 소송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LG가 SK한테 소송을 걸고 SK도 LG한테 소송을 걸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SK가 기술 빼간 게 아니다라고 판정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SK가 LG한테 소송 건 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LG화학의 특허 소송 취소를 기각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결국 아직은 그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영업 못하는 거, 그거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매우 불리한 상황은 맞다. 하지만 일단은 LG 쪽에다가 좀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세게 왔던 이유가 뭐냐면,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 그러니까 이게 SK가 LG 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 있잖아요. LG가 우리 거 기술 베꼈다라고 주장한 거, 이거를 LG가 지금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예비 판결이 7월 30일 날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LG도 지금 영업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SK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최악이죠. 최악. 진짜 최악입니다.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그 예전에 SK랑 LG도 한 10년 전인가? 상호,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관련된 뭐 소송은 서로 이제 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다 퉁쳐가지고 합의하자 라고 이제 합의를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건데, 그 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시장은 아니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SK 배터리 쪽을 다 빼고 정유 쪽만 봐도 그 밸류에이션이 한 20만원 정도면 적정가다. 그 배터리 없이 정유만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 리스크는 다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만원부터는 매수를 강력하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말씀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투자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리스크 굳이 안고 가실 필요 없이, 얘네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소재 쪽은 당연히 더 똑같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보다는 저는 아직도 소재 쪽을 좋게 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갈게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뭐 기아가 이제 기아차로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기아차 말고 이제 기아로 이제 거래가 된대요. 지금 현대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나름 큰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5일 내일이죠. 내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철수를 할 걸로 보인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옮기려고 어디로 옮길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공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지금 LG전자가 13% 정도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삼성 핸드폰 만드는 거 관련해서 수혜받는 그 회사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하나마이크론 정도 생각이 나네요. 일단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였죠. 지금 시진핑, 도대체 시진핑은 작년에도 한국 온다 그랬고, 올해도 온다 그랬고,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말 중에 시진핑이 조기 방한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북미 협상 조기 재개, 시진핑 방한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가 발표를 했는데 미중 발표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랑 중국이 발표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더라. 이 기사예요. 보시면은 어디 갔냐? 네, 중국 외교부의 회담 자료는 그 시주석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냥 올해 한중 양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교안보 대화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언급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방안이 워낙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막 그 시진핑 방한한다는 얘기 나오면 막 화장품주 한 번씩 크게 뛰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백화점 관련된 그 종목들 이제 확 뛰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발표문에 언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오든 안 오든 그냥 오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추는 것만으로도 나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거니까 뭐 일단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협력을 하려고는 있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중국을 때리려고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유럽 힘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쪽 힘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 쪽도 힘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힘 대 힘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조금씩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도 이미 한국이 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니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붙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순간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뭐 당연히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될 텐데 얼마나 그 충격을 좀 줄이면서 붙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좀 기왕이면 좀 주가가 잘 나갈 때, 상승이 나와야 될 때 그때 같이 충격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가지고 온 기사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 7일날 밤에 그 FOMC 의사록 회의록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일이 이제 그 우리 옵션 만기일 그때인데, 어쨌든 이제 8일 밤이겠죠. 이제 8일날 미국 시간 8일이니까. 그래서 파월 형님이 IMF 뭐 패널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에 나선다. 뭐 특별히 이때 나서서 뭘 발언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 형님은 뭘 얘기하든 항상 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이 형님의 행보는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월요일날 그 LG전자 관련해서 휴대폰 관련된 그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아차 종목이 이제 기아로 바뀔 예정이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목요일을 앞두고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3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우리 그 선거, 그게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FOMC 의사록 회의록 공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다. 만약에 이때 컨센이 좋게 나온다면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옵션 포지션도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요거 다 건너뛰고, 어디 갔냐, 요 구간 그냥 적당히 청산하면서 건너뛰고 이 수익을 보고 그냥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 구간이 435 정도 되죠. 이게 어느 정도 구간이냐면 아이고, 거의 한 3200 가까운 수준입니다. 요거까지 뚫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해피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유력해 보여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10조 넘을 건 쉽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 수율이 좀 잘 안 잡혀요. 수율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기계를 돌리긴 하지만 사람이 개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정에 따른 불량도 생길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잡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잘 안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TSMC 같은 경우는 그 미세 공정 수율이 한 70% 정도 수준까지 잡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래요. 근데 결국에는 잡히겠죠, 당연히. 잡아 나가겠죠. 앞으로 개선이 될 텐데, 일단 지금 당장은 수율이 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컨센을 크게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 1번 시나리오는 3200까지 넘어가는 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냥 위아래로 적당히 그냥 포지션 정리하면서 적당히 그냥 털어먹으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쉽지 않게, 이게 제일 가능성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2, 1, 3순입니다. 제일 가능성은. 3번은 요 3000선 깨고 내려가서 이쪽 수익을 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밑으로 달려가는 시나리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또 모르죠. 뭐 북한이 뭐 미국 본토를 침공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면 이게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2, 1, 3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 중국 관련해서 장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다음에 시진핑이 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미국이 우리 그 바이든 형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그 목요일날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제 토론 참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12일날,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부족한 거, 이제 아까 기사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회의가 이제 소집될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누구를 파견해야 될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야 될지 나름대로 되게 지식도 해박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요구사항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골치 아프게 싸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 에코프로비엠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수직 계열화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양극재를 생산을 해서 배터리를 쓰고 나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리사이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배터리 만들어서 폐기하고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계열이 이제 지금 유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에코프로빔이 핵심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뭐 크게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전기차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 기술력이 주목받는 시점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FST를 투자를 하실 때 이제 EUV 펠리클을 놓고서 우리가 미리 앞서가지고 투자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듯이, 저는 이제 그 다음 타자로는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이제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기술. 근데 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고 그냥 그런 언급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뭐 한 22만 5천 원 보고 있는데 PER이 좀 세기는 세요. 만약에 이게 올해 중으로 상승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올해 도달을 못한다면 PER적인 측면에서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어디 갔냐, 회사 이름이 안 써있네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